여롭게 갑시다. 여롭게 갑시다. 큐. 오랜만입니다. 이문 채널 도산을 통째의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이제 벤야민 스케치가 후반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처음에 말했듯이 약간 좀 쉬어가는 코너로 쉽게 좀 단순한 내용들, 꼭지들을 이제 짜투리 시간처럼 다루는 그런 좀 간편한 코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어려운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시작될 것 같은데 뭐 그때 일이고 닥쳐봐야 이제 알겠죠. 그 전까지는 이제 오늘 강의를 즐겨보도록 합시다.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제목에 적혀있는 것처럼 섬광에 대한 사유입니다. 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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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광. 독일어로는 독일어 독일어 한번 적어볼까요? 독일어로는 블리츠라이트라고 합니다. 블리츠리트. 네, 독일어는 블리츠리트라고요. 왜 근데 독일어를 적었나요? 여러분 궁금한 적 없으세요? 이거 약간 격가지 얘기인데 철학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개념 뒤에 이렇게 원어를 되게 명시해 놓은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독일 철학이 대표적인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서 여러분 중요한 개념이면은 뭐 원문을 명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큰 땀pe 적어주면 되지. 작은 땀pe 단다든지. 근데 꼭 이렇게 원어를 명기해 놓잖아요. 왜 그렇죠? 막 심한 경우에는 옆에 이게 점 찍어가지고 한자도 적어 놓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로 닫죠. 왜 이렇게 이런 걸 적는 걸까? 배울 이유는 없고요. 그냥 내가 독일어 배웠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과시하는 겁니다. 그냥 독일어 알아. 철학 공부하려면 모름지기 독일어를 기본적으로 돼야지. 응? 섬광이라니 브리츠리트라고 발음해야지. 그래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배운 사람 같고 나는 2개국, 3개국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철학 공부를 하려면은 3개국어 정도는 기본입니다. 진짜 미친 곳이에요, 여러분. 아, 독일어 짱나네. 여튼 그래서 그냥 이런 거 잘 명시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글을 읽다가 이런 걸 발견하면요, 그냥 비웃어 주시면 돼요. 이 새끼 유식한 척 하려고 별에 참 노력하네. 근데 너는 이걸 이렇게 독일어를 명시하는 것보다는 문장을 갈고 닦는 게 좀 알아먹게 글을 적는 게 조금 더 괜찮은 방식이 아닐까? 아무리 봐도 네가 이렇게 네 문장 뒤에 원어를 명기한다고 네가 유식해 보이진 않거든. 이라고 생각하면서 비웃어 주시면 됩니다. 뭐 내용 괜찮으면 읽어주시고요. 내용이 구리면요 그냥 덮으세요. 그 책 30쪽 300쪽 내도록 유식한 척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소득도 못 주고 그런 글들이 태반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독일어를 지우도록 합시다. 제가 독일어를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 사실은 독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베냐민 예외적이고요. 여튼 이제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섬광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섬광 얘기. 왜 섬광이죠? 일단 여러분 섬광이라고 하는 건요. 베냐민만의 그런 특별한 용어는 아니에요. 왜? 이런 식의 표현 방식은 고대 그리스부터 너무 많이 보편화된 거예요. 이를테면 고대 그리스에서 예술가들이 어떤 글에 어떤 영감을 받았을 때 뭐라고 표현하죠? 어느 날 밤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뮤즈가 머릿속에 탁 나타났다. 혹은 조금 더 이걸 약간 종교적인 색채를 빼고 얘기하자면은 베토벤식으로 자고 거리를 걷다가 어떤 걸 봤는데 그 순간 악상이 교회 한 곡이 머릿속에 탁 내리쳤다. 순간적으로 빡 그 느낌 쫙 오는 거 지지직 하는 거. 이제 코난식으로 말하자면요. 어떤 추리가 딱 지금 어떤 추리를 딱 완성했을 때 머리에 삐싱 하고 스치는 그 직관, 그 어떤 섬광 그런 것들의 이미지는 여러분 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아주 고전적인 이미지입니다. 베냐민 역시도 이 섬광을 중요시했어요. 근데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런 너무 많은 것들을 다루다기보다는 베냐민이 어떤 식으로 이걸 바라봤는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다뤄보도록 하자고요. 왜냐면 베냐민 스케치니까. 베냐민에게 섬광이란 일단 인용문부터 읽고 시작합시다. 베냐민이 섬광이라는 단어를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맥락을 알아야 되니까. 베냐민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진실한 이미지는 휙 스쳐 지나간다. 과거는 이미지를 알아보는 순간에 마치 섬광처럼 반짝이는 다시는 볼 수 없는 이미지로서만 포착될 수 있다. 그것이 참된 것은 순간성 덕택이다. 이 순간성에 유일한 기회가 있다. 이 진실은 허망한 것이어서 훅 불기만 해도 사라지는 바로 그 같은 이유로 많은 것이 이 순간성에 달려있다. 라고 하고 있죠? 순간성이라고 합니다.
이 성광성을 순간성, 어느 순간 픽 딱 반짝이는 어떤 휙 지나가는, 휙이란 말 직접 쳤죠? 철학자들이 의성어를 잘 안 쓰는데 휙 싹 스쳐가는 그런 거에 뭐가 있댔죠? 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했죠. 희망. 그리고 희망이 희망적이고 가치 있고 뭔가 의미가 있는 거는 순전히 이 순간성 덕택이라고 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마치 순간성의 모든 것들이 압착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보통 이 순간성을 과거 이미지, 지나간 것들을 이제 다시 반추하고 수집해가지고 조합해보는 그런 과정에서 번뜩이는 어떤 메시아적 직관, 구원, 뭐 그런 것들을 연결시키는 편이에요. 근데 꼭 과거 이미지가 아니더라도 오늘은 그냥 성광 자체만 집중해 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광이 번뜩일 수도 있죠. 그리고 뭐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불가능하네요. 뭐 좌우지간 현재 이 순간에도 이상한 생각을 했네. 여튼 현재 이 순간에도 이 번뜩일 수 있고요. 벤야민처럼 과거를 바라보면서 번뜩인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맥락일까? 왜 이렇게 성광성을 중요한 걸까? 왜 과거를 바라보면서 이 성광이 번뜩일 때만 희망이 찾아온다고 생각했을까? 우리가 보통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보통 그냥 단순히 아이디어가 번뜩이는 정도로만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냥 뮤즈가 찾아온 것처럼 혹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뭐 이 정도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데 베냐민은 그런 일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여기에 모든 희망이 응축되어 있다 라고 굉장히 힘을 주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힘을 주는 데 이유가 있겠죠. 왜 여기에 힘을 주는 걸까? 왜 여기에 주는 걸까?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일단 이런 두 가지 맥락을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순간성의 반대, 안티테제를 살펴봅시다. 또 번뜩이는 순간, 성광의 반대인 건 뭐죠? 반대는 이런 거죠. 뭐 늘 켜져 있는 거. 즉, 항상성, 늘 존재하는 거. 항상성, 늘 그 자리에 있는 것. 혹은 뭐 정상이라도 할 수 있겠죠. 성광이 아니라 일상, 정상, 뭐 이런 용어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여러분 막 성광이 번뜩이는 그런 삶을 삽니까? 그런 삶을 살면 이제 정신병동에 가야죠. 그런 삶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여기에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 베냐민 스케치 혹은 베냐민 얘기를 듣고 혹 베냐민이 아니더라도 인문학 비슷한 걸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지금 이 순간의 틀을 깨고 어떤 걸 발현해가는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는 자기 욕망을 향해 나아가는 뭐 그런 변증법적인 혹은 영웅적인 도약이랄까?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그 부분 잠시 잊어버리고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항상성. 인간은 왜 늘 그 자리에 머물고자 하는가? 왜 일상을 반복하려고 하는가? 요 부분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물론 이거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야 한다고 늘 말합니다. 지금 제가 벤야민 강의 17강 내도록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제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 그것만큼 모순이 어디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여기에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수학적인 비율을 따지는 건 무의미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체를 살면서 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어떤 순간적인 그런 어떤 예술적인 순간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비율들 말이에요. 제가 장단컨대 하루를 24시간, 제 인생을 24시간이나 본다면 이런 성광들을 모아놓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1시간이 안 될 확률이 높아요. 한 30분 되려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만큼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기도 하지만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왜? 왜? 인간 유기체니까. 인간 정주동물이니까. 여러분 너무 상식적인 얘기예요. 우리 다 뭔가 하루 세끼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잠도 5시간에서 8시간 사이 그 시간 규칙적으로 잠을 자줘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 다음에 늘 가는 슈퍼에 늘 음식이 있어야 되고요. 늘 가는 직장에서 늘 똑같은 임금이나 혹은 임금이 아니더라도 음식을 구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가져와가지고 음식이 있는 곳에 음식을 교환해가지고 늘 먹는 식탁에서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 상태라든지 혹은 대공에 와가지고 슈퍼가 털리고 이런 혼돈이 도래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신문을 펼쳐보면 이제 사람들이 일을 구직을 하려고 진짜 막 미친듯이 뛰어다닙니다. 스펙 미친듯이 쌓고 특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젊은 세대 문제만 아니죠. 명예퇴직과 40, 50대도 100세 시대라서 아직
인생을 살려면 3, 4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퇴직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 명퇴 이후에 택시 기사라든지 뭐 마트라든지 뭐 이런데 다시 재취업해가지고 다시 막 저임금을 받으면서 계약직 혹은 계약직보다 못한 특수 근로직으로 막 계속해서 힘든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왜 일상이 깨지면 안 되니까? 그만큼 일상은 중요한 겁니다. 우린 견딜 수 없어요.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막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캐리비안 해적에 나오는 무슨 조니텍 같은 그런 잭 스페로 같은 그런 캐릭터는 즐기겠죠. 근데 그런 캐릭터는 여러분 만화적인 캐릭터입니다. 가상의 캐릭터예요. 그 가상이지 않습니까? 사실 가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상이죠. 문자 그대로. 디즈니에서 만들어낸. 우린 그걸 즐길 수 있습니다. 나도 저도 즐겨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이 없죠.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왜냐면 미치니까.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인간은 그런 존재고요. 그런 존재이긴 하지만 느릿느릿 변화, 그래서 여러분 진보가 느린 거예요. 왜? 대부분의 인생의 가치는 여기에 몰빵돼 있으니까, 뭐, 한 90%쯤이라고 할까요? 90%쯤 몰빵돼 있고요. 한 9% 정도는 권태롭습니다. 나머지 1%는요, 예술적이죠. 이렇게 구성돼요. 제가 봤을 때 굳이 퍼센테이지를 나누자면은.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항상성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생존할 수 없기도 해요. 너무 변칙적인 세상에 살아버리면은. 불안해서 미치는 것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뭔가 생존하기 위해서 음식물이 규칙적으로 공급되고 그 음식물을 소비할 수 있는 그 루틴, 일상 그 체계가 깨져버리면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틀을 갖추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문명의 핵심은 규칙이에요, 여러분. 규칙을 일반화시킨 게 문명입니다. 단순히 기술이 문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규칙적으로 어떤 농지를 경작하고 그 경제에서 세금을 받고 그 세금 가지고 뭔가 이 농지를 지키기 위한 방어 체계를 움직이고 혹은 다시 재분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래서 요즘 뭔가 우리 세월호 참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국가의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게 뭐죠? 안전관리죠. 안전관리. 이번 산불도 마찬가지고요. 재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정상 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냐가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이 부분이요.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역설들이 많긴 하지만 뭐 그 얘기한 시간 아니니까 차치하고요. 좌우지간 이게 정말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이런 예술적인 부분이 섬광이라고 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술적인 부분이 섬광적이지 않은 게 정말 이상한 겁니다. 왜? 매 순간 섬광을 느낀다라고 하는 거는 요게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벗어나는 존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매 순간 새로운 나는 오늘은 아빠야. 나는 오늘은 엄마 할래. 나는 오늘은 천재 바이올리니스트야. 나는 오늘 천재 화가야. 나는 오늘 그냥 기계공이야.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있죠. 정신병자들. 정신병자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 있고 약간 잠깐 대화를 해본 적도 있는데 진짜 여러분 한 10분 단위로 바뀌는 것 같아요. 폭력적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약간 격가지를 붙이는 건데 정신병자는 폭력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조현병 이런 게 자꾸 뉴스에 보도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은밀한 사이코패스 악마의 사도쯤이라고 지금 여겨지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막상 정신병자랑 대화하면 이상하고 조금 이질적인 느낌 들긴 하지만 파괴적이진 않습니다. 폭력적인 사람도 많이 없고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폭력적이에요. 2차 세계대전 같은 거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600만 명을 죽입니다. 미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병자가 일으킨 전쟁과 신경증자 우리 같은 정상인이 일으킨 전쟁 중에 어느 게 더 괴멸적인 피해를 입힌다고 생각하세요? 압도적으로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좀 웃긴 겁니다. 우리가 정신병자 보고 폭력적이라고 말하는 건 진짜 코미디예요 제가 봤을 때. 심지어 그 코미디인 줄 모르고 그 진작에 외친다라는 게 진짜 슬픈 비극이긴 한데 여간 넘어갑시다. 또 격가지로 갔네요. 격가지로 갔고 다시 돌아오자면은 매 순간 섬광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들이죠. 그 정신병자들은 여러분 가만 내버려 두면 이를테면 그 정신병자에게 규칙적으로 음식을 주는 의료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구걸을 하죠 사실은. 동정을 사가지고 음식물을 주거나 돌봐주거나 혹은 그 사람도 부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모의 돌봄 이런 게 아니면은 정신병자 자체는 생존할 수 없어요. 금방 죽습니다. 돌봄이 없으면은 그 돌봄 누가 제공하냐고요. 요게 속한 사람들이 제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제에 속한 사람이 예술성을 발휘하는 거는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단순히 어려운 걸 떠나서 어려운 게 너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광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벤야민이 광인을 예찬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실 다시 이거 오래 다시 얘기하지만 니체랑 벤야민은 반대돼요. 왜? 니체는 광인을 요구했거든. 광인이 되자고. 그래서 조금 니체랑 벤야민이 서로 대립되는 겁니다. 물론 니체와 벤야민을 대립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연구는 없습니다. 벤야민 뭔가 토론하는데 가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바보 취급받을 수 있어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렇다는 거죠. 벤야민 연구에서 니체와 벤야민을 비교한 논문이 나올 날이 있을까요? 제가 죽기 전에 꼭 봤으면 좋겠는데 뭐 혹시 보고 계신 벤야민 연구자가 있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게 많아요 거기에. 뭐 자우즈가 그렇게 해서 성광이 굉장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초반에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했죠. 한 가지 갈래가 또 있어요. 성광에 대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정상적이고 무슨 인간 일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 얘기가 조금 더 솔깃합니다. 빨간색으로 적을까요? 솔깃한 얘기니까. 여기부터 할 얘기는 그냥 충분히 예상되듯 권력이죠. 권력. 여러분 당연한 얘기지만은 지금 말한 이런 속성이랑 권력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집니다. 서로 연결돼 있어요.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이게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가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은 이걸 보신 여러분들은 이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이해하는 게 정말 필요하고 이런 걸 제가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당연히 하고 계실 테니까. 그런 점에서 권력 얘기를 계속 해봅시다. 왜 권력인가? 이를테면 권력의 핵심적인 가치는 뭔가요, 여러분? 권력의 핵심적인 가치. 이를테면 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권력이 구현되는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게 가장 권력의 욕망입니다. 즉 항상성. 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를테면 일단 우리 박정희 선생께서는 이제 위대한 독재자죠.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끌고 민족의 영도자로서 모든 체제 기반을 세운 막 그런 사람으로 추앙받는 박정희 선생께서는 평생 독재하려고 했죠. 유신체제까지. 사실 그 유신체제 무리수거든요. 진짜 무리수인데 그걸 두면서까지 영구 집권하려고 했습니다. 왜?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권력이 좋아서 이미 다 누렸는걸? 재산도 엄청났고 왜 그렇게 했을까? 왜냐하면은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게 바로. 근데 일단 박정희라고 하는 존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 체제를 만들었어요. 그 사람 명약 관학에도 그 체제가 좋고 나쁘고의 평가는 차치하도록 합시다. 좌우지간 그 사람 체제를 만들었고요. 그 체제 내에서 돌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속품 중 하나였어요. 신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부속품인 거죠. 그 중요한 부속품으로서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게 극도로 불안한 거예요. 왜? 그 부속품일 때만 누리던 것들이 있었거든. 누릴 수 있는 게 있었고. 근데 그 부속품을 벗어나 버리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왜? 이 사람 박정희라는 사람은 여러분 혁명을 통해서 집권한 사람이에요. 뭐 그걸 혁명이라 부르는 사람도 있고 쿠데타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제 유튜브 내에서는 보통 약간 좌파적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쿠데타라고 합시다. 쿠데타로 집권한다 했을 때 뭐 사실은 마찬가지의 혁명이든 쿠데타든 간에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순간적으로 자기가 벼락처럼 내리꽂힘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된 사람이에요. 체계를 만든 거죠. 체계 이전엔 체계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체계 바깥에서 체계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체계 바깥이 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불안 상태, 항구적인 어떤 견딜 수 없는 느낌. 그 4.19 혁명 그 엄청난 불안사. 여러분 4.19 혁명이 굉장히 낭만적으로 다뤄지는 것 같은데 그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어요. 실업자, 궁핍함, 질병으로 막 몇백만 명이 죽고 춥고 실업 상태. 비참한 도시 환경 이런 것들이 잘 조명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시절이 진짜 지금 우리 맨날 아프리카 국가들 보면서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를 그때 적용시키면은 얼추 들어맞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상태였어요.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박정희라고 하는 인물이 나온 겁니다. 그 인물에 대한 평가를 둘째 치더라도 그래서 박정희라는 인물은 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에 대한 걸 너무 잘 알아요.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계속 부속품을 남아야 되는 거고 남아야 되기 때문에 영구 집권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박정희뿐만 얘기는 아니에요. 이런 건 관료사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굉장히 흔들고 있는 검찰 얘기를 해볼까요? 검찰 내에서 막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조직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덮으려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문제가 말이 심각하게 불거졌죠. 그래서 수사권 독립이 얘기가 나오고 결국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길게 보면 검찰이 결국 권력을 잃을 것 같습니다. 잃을 것 같긴 한데 검찰은 왜 그랬을까요? 검찰은 왜 그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검찰 역시도 굉장히 주권 권력이 굉장히 강력한 존재예요. 왜?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자력구제합니까? 자력구제하면 잡혀갑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위임해가지고 국가가 대신 재판을 해줘야 돼요. 내가 한 대 맞았다고 옆에 사람 때리면 나도 쌍방폭행으로 잡혀가는 거예요. 왜? 서로 막 그렇게 결투가 보편화되면 국가가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사회가 혼란 상태에 빠지겠죠? 라고 국가 철학에서는 얘기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검찰의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가지고 신고를 했는데 검찰에 봤을 때 이게 죄가 아니라 보여져가지고 기소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재판 못 받고 재판을 못 받으면요 저의 피해 상태는 영구적으로 고착화되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그럼 이게 불법일까요? 아니에요. 합법 상태입니다. 왜? 이걸 기소해서 처벌하고 말고에 대한 권한, 기소권이 검찰에게 독점돼 있으니까. 즉 검찰은 법을 정상적으로 굴릴 수도 있고 법을 정지시켜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런 굉장히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게 검찰입니다. 법의 신비로움을 체현하고 있는 거죠. 그 존재들은. 법 그 자체입니다. 검사라고 하는 건. 물론 그렇게 봤을 때 이 친구들은 역시 박정희와 마찬가지로 사실 법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법을 도구로 쓰긴 하지만 법 체계 내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실상. 왜? 기소하지 않음으로써 법을 정지시킬 수 있는 거니까 법 이정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그 경계선에 놓여 있는 겁니다. 검찰이라고 하는 존재는. 따라서 이 권력을 내려놨을 때 체계 바깥으로 나갔을 때 벌어질 어떤 일들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권력을 항상 그래서 반복성, 반복 강제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가져요. 그걸 하려고 합니다. 관료사의 모습을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이 권력 장치가 그리고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왜 작동하나요? 왜 이런 식으로? 이거 연관돼요. 여러분 어느 권력도 세상 어느 권력도 어느 권력자도 슈퍼맨이 아닙니다. 슈퍼맨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혁명이 벌어지죠. 여러분 박정희가 진짜 신이면 어떻게 혁명을 일으키겠어요? 눈에서 레이저 빔 쏴가 다 죽이면 끝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박정희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도 결국은 수하들이 필요하고요. 그 수하들은 또 어떻게 하나요? 수하들을 설득해야죠, 박정희가. 뭔가 무슨 자리를 주고 이득을 주는 걸로. 그리고 그 수하들은 또 통치하려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선전을 할 수밖에요. 왜? 자기 말에 설득을 돼야 따라 붙으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게 설득돼가지고 똑같은 행동을 취하는 게 바로 권력이죠.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슈퍼맨은 없으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건 설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설득이 세뇌일 수도 있고 뭔가 매수일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좌우지가 설득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설득된 이유는 이거예요. 박정희 권력을 잡을 때 핵심이 뭐예요? 고깃밥 먹게 해주겠다. 하루 세끼 먹게 해주겠다. 그게 핵심 공약이었습니다. 그 혁명 공약이라고 하죠. 그게 먹혔던 이유는 이걸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여기에 봉사하는 한에서만 권력이 권력으로서 작동하는 겁니다. 일단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정부가 왜 당선됐나요? 혹은 그 이전 박근혜 정부가 왜 무너졌나요? 쉽게 말해서 비정상이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그걸 사람들이 못 견딘 거예요. 미친 세상이라는 거죠. 이런 세상은. 정상적인 법 질서가 작동하는 법 바깥에 있는 우리가 아는 통제 범위 바깥에 있는 최순실 같은 그런 혹은 이 공식 법규 바깥에서 막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재벌 권력 같은 그런 초법적인 권력이 난립하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걸 망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부가 무너졌고요. 이번 정부는 정상화를 목표로 걸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작동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권력은 항상성과 항상 공공관계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은 항상성에서 위배되는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 다 배제하려고 해요.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이게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신경질적이에요. 여러분 박정희 시대 생각해보세요. 장발 단소, 미니스커트 단소 생각해보세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머리가 장발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정권이 뒤집어진다. 여러분 그런 날은 진작에 망해야 됩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길거리 사람들이 머리를 길렀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 걱정할 정도로 위태로운 나라라면은 존립할 이유가 없죠. 그런 나라는. 장난 아니냐고요. 여러분 이 얘기는 스탈린주의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스탈린주의 핵심이 뭔 줄 알아요? 스탈린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위대한 스탈린 동지께서는 이, 이 미 제국주의에 대항해가지고 이 공산주의 사회 전체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을 지켜내는 것도 모자라나 가지고 시골에 트랙터가 고장나면 그 트랙터까지도 고쳐주는 수호신이에요. 그렇게 선전됩니다.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초월적인 천재라고 선전돼요, 스탈린은. 근데 여러분 뒤집어 생각해보면 웃기잖아 이거. 아니 트랙터가 고장나는데 국가 원수가 필요한 그런 나라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이게? 정말 무능한 나라죠. 괴상한 나라고 국민들이 바보인 나라죠. 그런 나라 망해도 이상하지 않죠. 그리고 실제 소련 망했고요. 좌우지간 그렇게 다시 돌아오자면은 요 성광성은 내쳐진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요 국가체제 내에서는. 그만큼 국가는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요 작은 변화에 대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보면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술적인 어떤 새로운 가치가 성광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그런 걸 인간이 원래 원하기도 하고요. 생리적으로. 그 다음에 그 생리적인 본성이 설득돼서 만들어낸 요 권력, 국가기구 역시도 이거를 쳐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항상성을 가진 인간은 이걸 쳐내는 걸 원하고요. 국가는 실제로 쳐내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겁니다. 관료적으로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쉽지 않죠. 내 쪽으로 떠올리는 것도 어렵고요. 떠올렸을 때 억압당하기 너무 쉬운 구조인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섬광인 겁니다. 예술성이나 새로운 가치나 혁명적인 거나 욕망이라고 하는 건. 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철학에서 섬광이 굉장히 강조돼요. 그 다음에 지금 제 말한 요 맥락들은 역시나 발터 베냐민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이죠. 특히 이 부분. 반복 강제에 대한 부분. 제가 2강에서 자본주의 얘기하면서 길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요 얘기는 요 다음 주부터 얘기해야 될 폭력 비판을 위하여 법 보존적 폭력에 대한 핵심 토대를 이루는 어떤 존재론입니다. 네. 성광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떡밥들을 풀었네요. 네. 좌우지간 성광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총.